힘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는 차차석 따담 빵. 자, 여러분들 학생이란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요즘 이제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인데 예전에 이제 학생의 날이라고도 불렸죠. 11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생의 날 행사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학교는 안 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1월 3일 되면 저희 반 친구들이 이렇게 교무실에 와가지고 선생님 뭐 초코파이 주세요, 사탕 주세요, 뭐 이렇게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의 날이니까. 근데 제가 그때 꼭 얘기를 해요. 괜히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학생의 날은 어린이날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이야 뭐 어린이들이 어른들한테 뭘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학생의 날은 일제강점기에 정말 그 폭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시대정신, 즉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유를 이야기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회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날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사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날, 그날이 바로 학생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과 학생의 날이 다르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해요. 어쨌건 오늘 여러분들 정말 그 시대의 거인으로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사회 전면에 나섰는지, 우리는 또 그런 학생들의 그 DNA를 또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부터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은요 1920년대 항일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92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이다 라고 한다면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무단통치가 소위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뭐 회사령도 폐지가 되었다. 그리고 산미증식계획이 시행되었다. 뭐 요게 1920년대 가장 중요한 정책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에 맞서서 어떻게 싸웠느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소위 문화통치예요. 소위 문화통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숨통이 좀 트인 거야. 그 작게 열린 그 구멍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독립운동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항일운동의 다양성은요, 아마 일제강점기의 최고조를 이루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1운동 이후, 즉 1920년대는요, 크게 두 세력으로 나누어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은 할 수 있다! 라고 민족의 어떤 그 믿음이죠. 반면에 사회주의는 뭐냐면요, 바로 노동자와 농민이 하나가 되어서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이 중심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그 세력들이 바로 사회주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3.1운동 이후부터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합니다. 당시 지식인들 중에서 사회주의를 모르면 지식인이 맞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 사회주의가 유행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 두 노선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민족주의 진영. 자, 이 민족주의 진영은요, 주로 실력 양성 운동 계열입니다. 실력 양성 운동 계열은 말 그대로 실력을 키우자는 얘기예요.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뭐였냐면 교육이고요, 식산응업,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언론, 이런 것들이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육, 언론, 식산응업,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한말 애국계몽 운동. 그렇죠? 애국계몽 운동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운동, 이것이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운동들이 있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민족주의 진영 1920년대입니다. 자, 이 당시 이 민족주의 진영이 주로 했던 운동은요,
이 물산장려 운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물산장려 운동은요. 이게 이 시험에 왜 잘 나오냐면 구한말, 그러니까 한말이죠. 한말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이거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한말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20년대 물산장려운동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나라빚 갚기 운동이에요. 이 나라빚 갚기 운동 국채보상운동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했죠? 대구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예, 나라빚 갚기 운동. 반면에 1920년 물산장려 운동 이건 뭐냐면요.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우리 거 쓰자는 거예요. 이거는 평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달라요. 진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이 국채보상 운동을 후원했던 대표적인 언론사가 있다면 대한매일신보. 근데 1920년대는 여러분들 대한매일신보는 존재하지 않죠. 이 당시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가 되면서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언론사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신문들이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되겠죠. 언론들도 이렇게 환경이 다릅니다. 자, 어쨌건 간에. 자, 이 물산장려 운동. 이 물산장려 운동, 국산품 애용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920년대 일제 식민지 정치과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 1920년대 일제는요.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회사령이 뭐였어요? 1910년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1920년대 와서는요. 회사령이 폐지가 돼요. 이유는 배웠죠, 여러분들? 네, 일본 자본이 쉽게 우리나라에 착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세도 폐지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자본은요, 마음껏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자본들은 위기죠. 위기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우리 거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산장려 운동. 이게 먹힐까요? 먹히죠. 왜냐면 일제강점기잖아요. 식민지잖아요. 아유, 우리 거 사달라는데 왜 안 사주겠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의 애국이라고 생각할 텐데. 자, 그래서 이 물산장려 운동은요, 평양에서 출발하는데, 사실 이 물산장려 운동은요, 당시 이 반대편에 있었던 사회주의 진영, 이 진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왜 민족주의 진영이 주도했던 물산장려 운동은 사회주의 진영으로도 비판을 받을까? 이게 여러분들, 물산장려 운동이 먹히는 거야. 국산품 애용 운동이 먹히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산품을 사려고 모여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경제 논리에서 수요와 공급 있어. 지금 물산장려 운동하니까 우리 국산품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이 영세 자본들이 이 늘어난 수요를 감당을 못하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공급이 딸리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쉽게 얘기하면 물산장려 운동은 물가를 올려놓은 거예요. 국산품 가격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은 뭐냐 이거.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 농민들은 원래 국산품 애용 운동가들이었다. 그런데 이 자본가들이 이런 운동을 시행하면서 되려 노동자 농민들이 1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50원에 사야 되는 이런 형국이 되었다. 이거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물산장려 운동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이게 1920년대 여러분들 왜 경성제국대학 만들어진다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진 그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 우리가 우리 지식인들을 좀 키워낼 수 있는 대학을 만들자. 이래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 모금 운동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 이제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만들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문맹퇴치 운동. 이런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국산품을 써주세요. 우리 대학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문맹을 퇴치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도했던 실력 양성 운동 1920년대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활동들 말고요. 반면에 사회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은 뭐냐면 노동자, 농민이 단결하여 자본가를 타도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투쟁을 할까요? 쟁의합니다. 쟁의! 이게 뭘까요? 파업! 투쟁! 네, 이겁니다. 쟁의. 자, 그래서 사회주의 쪽에서는 이 쟁의가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소작쟁의.
소작쟁의. 요거는 농민들이 소작료를 인하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작농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확철이 되면 나눠야 된단 말이지. 근데 막 소작료가 지주, 그 땅 원래 주인이죠. 지주가 몇 대 몇이면 여러분 적정할 것 같아요. 몇 대 몇. 글쎄 옛날에 그 조선시대만 해도 한 5대 5 정도였는데 일제강점기 오면 아주 고약한 지주들이 지주 8, 소작농 2, 와 8대 2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뭘 먹고 살아. 농사 지어가지고 씨 뿌리고 남는 게 없을 텐데. 결국 이 소작농들이 그 소작료를 좀 인하해달라. 80% 좀 인하해달라. 50 이 정도 해달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작쟁인데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뭐냐면 바로 암태도 소작쟁의. 이게 전라도 그 신안 목포 건너편에 있는 그 섬이에요. 이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에 있었는데 아주 대표적인 쟁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암태도에서 그 지주가 진짜 소작료를 80, 90 막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싸워가지고요. 이 암태도에 살고 있었던 이 농민들이 배를 타고 목포까지 나와가지고 목포 경찰서 앞에서 시위해요. 막 단식투쟁. 막 우리 소작료를 인하해달라라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겨요. 네, 이깁니다. 왜 여러분들 그 마르크스가 썼던 그 공산당 선언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단결한다면 못 이길 게 없다. 이 세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노동자들이다. 그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이 농민들이 뭉치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노동쟁이. 이건 노동자들이 임금을 인상하라. 소작쟁이는 소작농들이 소작료를 인하하라. 노동쟁이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인상하라.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죠? 이 노동쟁이의 대표적인 그 쟁의가 있다면 원산 총파업이 있습니다. 1929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그 자본가들의 어떤 그 폭압적인, 특히 일제, 이런 어떤 자본가들의 폭압적인 압박 속에서 들고 나오는 그런 어떤 쟁의가 바로 이 원산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산하면 어떤 곳이에요?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디 문이 열려요? 바로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 원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산하면 여러분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 물론 사립학교겠죠. 근대적 학교가 설립된 곳 바로 원산학사. 거기도 역시 원산입니다. 덕원부라고도 불렸습니다. 어쨌건 이 원산 총파업 이게 바로 이제 20년대에 있었던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은 바로 이렇게 쟁의를 통해 가지고 이 지주들과 이 자본가들의 맞서 싸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너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골치 아픈 거지. 이 사회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체제 전복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일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자본가 타도를 들고 나왔으니 이거 국가 전복 체제, 전복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 만든 법이 있어요. 치안유지법. 이 치안유지법은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1920년대 왜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게 왜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가식적이냐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풀어주는 듯 하지만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또 잡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1920년대 사회주의 세력들이 활동했던 쟁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민족주의 진영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교육과 언론과 식산흥업, 그래서 물산장려운동, 그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이런 어떤 그 활동들을 했던데 사회주의 진영은 쟁의였습니다. 대표적인 쟁의로서는 암태도 수작쟁의 그리고 원산총파업이 있었다. 이게 바로 1920년대 대학교를 이루면서 가는 그런 투쟁이었다. 자, 그러나 1920년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여러분들 물산정리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명퇴치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해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분열이냐면 야 이거 이런 운동 해가지고 이거 우리 독립하겠어? 쉽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일부 세력들이 바로 이 자치론을 들고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춘원, 이광수 같은 인물들. 이 자치론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일단 일제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권, 뭐 투표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가지고 조금씩 자치 영역을 넓혀 나가자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자치론이 되겠습니다. 참정권 확보하자는 얘기예요. 선거 투표 이런 거 할 수 있는 참정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치론의 그 배경이 뭡니까? 일제 통치 일단 인정하는 선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독립해야 되는데 일제 통치를 인정한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민족주의 세력들은 바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일제와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돌아섰고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이 자치론자들을 기회주의자들로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특히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사회주의가 힘듭니다. 활동 영역이 좁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 당연히 체제 전복 세력이다. 우리는 사유재산 인정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체제 전복 세력이다. 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혀졌단 말이에요. 자, 바로 활동 공간이 좁아진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바로 이 분열되면서 이 자치론자들을 공격해야 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아요. 자, 이게 뭐냐? 맨 처음에 여러분들 조선민흥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우회선언 전에 조선민흥회라는 게 있는데 이 조선민흥회는 뭐냐면 바로 이 민족주의 세력 일부와 사회주의 세력 일부가 손을 잡고 활동을 한번 해봤어. 조선민흥회에서. 근데 여러분들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모든 민족 구성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자본가들 역시 민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자본가 민족 구성원이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재용 회장, 뭐 이런 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 우리 민족 아닌가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민족이란 범위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안에 자본가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회주의 세력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본가 타도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타도 대상이에요. 사회주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즉 사회주의 진영은요, 어찌 본다면 이 민족주의랑 싸우면서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 있었던 자본가들을 타도하는 그런 대상, 결코 이 둘은 손을 잡을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조선민흥회에서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세력 일부 세력들이 손을 잡게 된 같이 일을 해봤어. 그들은 이야기했죠. 우리의 가장 우선의 목표는 자본가, 뭐 이런 게 아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의 목표는 바로 일제. 타도 대상은 우선 일제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조선민흥회가 나름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언한 거예요. 정우회 선언,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손을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정우회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가 바로 신간회다. 와우. 이건 여러분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신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간회는요. 어떤 조직이냐? 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좌는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고요. 우는 민족주의 진영이에요. 이 좌와 우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당,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체는 공개적으로 활동했고요. 그리고 전국의 지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간회, 이제 제일 중요해. 이 신간회가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학생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일제를
타도하자면서 싸웠던 그 운동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거든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해 주려고 했다. 이게 바로 신간회와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간회 하면 답지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야. 광주학생 항일운동 하면 답지가 신간회와 신간회와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건 무조건 시험에 꼭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했다. 그리고 이 신간회의 자매단체, 여성단체, 이 여성단체 근후회 역시 민족유일당,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아가지고 만든 조직이 바로 근후회. 바로 신간회의 자매단체라고 하는 근후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신간회가 왜 중요하냐면 또 한번 비교할게요. 아까 제가 국채보상운동과 그리고 물산정리운동 반드시 비교하라고 설명드렸죠. 예, 한말 국채보상운동 1920년대 바로 물산정리운동 비교 꼭 하시라고 설명드렸어요. 똑같아요. 바로 한말에 만들어진 신민회 그리고 1920년대 만들어진 신간회, 이 두 단체를 완전 구분하시면 시험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신민회, 신간회 반드시 나옵니다. 신민회는 여러분들 어떤 단체였어요? 예, 바로 애국개몽운동단체였으면서 국외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조직이 바로 이 신민회 아니겠습니까? 한말. 신간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요, 민족유일당운동이란 말이에요. 민족유일당운동. 공개단체예요. 신민회가 비밀단체라면 신간회는 공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꼭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좀 더 가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대중운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세력들. 여기에 이제 민족주의 진영이 들어가기도 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제가 하여튼 운동의 어떤 토대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에요. 이 민족주의 사회주의 진영의 후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운동들이 활성화된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대중운동, 자, 학생운동 보겠습니다. 학생운동에는요 60만 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에서 설명드렸는데 먼저 60만 세 운동 볼게요. 너무 중요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화살표를 잘 보시죠. 화살표. 시험에 진짜 잘 나와. 화살표.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표시일 것 같아요? 이 화살표.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이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쳤고 신간회가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했다라는 겁니다. 60만 세 운동이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쳤고 신간회가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60만 세 운동입니다. 60만 세 운동. 제가 늘 얘기했죠. 참 고종과 순종. 특히 이 순종이 이제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제라고 볼 수 있는데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 때 아주 치욕적인 말을 했죠. 마지막 국무회의 어전회의에서 순종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일제 식민 통치를 복종하라. 그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망언 중에 망언을 했던 그 마지막 왕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무책임의 아주 대명사가 바로 이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건 그렇게 무책임한 순종, 고종도 마찬가지죠. 이 고종과 순종은 어찌 보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종이 죽었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운동에 빵 터졌다? 3.1운동. 근데 그 아들 순종도 마찬가지야. 순종이 죽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걸 계기로 활용했던 운동이 바로 60만 세 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60만 세 운동. 예,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 운동인데 60만 세 운동을 주도할 때 왜 경문들을 뿌린단 말이에요. 뿌릴 때 그 경문을 인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인수했던 것이 어디였냐면 사실은 이게 60만 세 운동을 기획한 기획 세력은 사회주의 진영이에요. 사회주의 진영인데 인쇄물을 한다든지 이럴 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어디에? 민족주의 진영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이 도움을 주고 사회주의 진영이 실행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사회주의 진영 중에서 이 학생들이 이제 주도가 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그 때문에 어쨌건 60만 세 운동회에서는
좌와 우,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랑 한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았단 말이지. 그 손을 잡고 활동을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조선민흥회, 정우의 선을 거쳐가지고 신간회가 결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신간회가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또 후원했다. 60만 세 운동,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요 흐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여기 학생운동이 되겠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나주와 광주 사이를 오고 가는 통학열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타고 있었던 여학생들의 그 댕기 딴 여학생들을 일본 학생들이 머리채를 쥐고 흔든 거지, 장난을 친 거지. 근데 사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주 역 플랫폼 딱 내려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기분 나쁜 거야. 너 왜 우리 누나, 너 왜 우리 여학생 괴롭혀? 이런 하고 붙은 거야. 이게 패싸움으로 벌어졌고 이 패싸움 과정 속에서 일제 경찰이 일본 학생들은 아주 후하게 내보냈는데 조선 학생들은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민족 차별이죠. 이게 쫙 알려지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싸우는 그 모습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거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이후 가장 큰 제2의 3.1운동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몇 년이에요? 1929년이에요. 19년도에 3.1운동이잖아. 바로 29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3.1운동이 전국적 확산된 이후 뭐라 그랬어요? 학생이라고 그랬잖아. 학생들이 쫙 퍼지면서 바로 이 3.1운동은 전국적 항일을 이끌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모두 이끈 세력 주체는 바로 학생이었다. 학생은 바로 저 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요즘 이게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성세대가 학생들을 닭장 속에 가두는 것 같아. 이거 마음껏 하늘나는 그 푸른 하늘나는 독수리야, 독수리 학생들은. 그런데 그 독수리를 닭장 속에 가둬놓고 점수라는 모의를 주면서 닭처럼 살게 만드는 거죠. 독수리도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지 몰라. 난 닭이야. 이렇게 어떤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깨우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정말 그 자유를 향해 비상하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나르는 그 독수리라는 사실.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역사의 거인 바로 그 자유를 비상했던 그 독수리 바로 학생 청춘들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60만 세 운동으로 신간회가 만들어졌고요. 이 신간회가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했다는 사실. 1920년대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요. 소년 운동도 전개합니다. 이 소년 운동은 이제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주도했다기보다는 이제 기성세대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겠죠. 이 어린이날을 주도한 그 종교는 천도교. 바로 방정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천도교가 주도해서 나온 게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왜 천도교? 천도교는 어느 종교에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동학입니다. 이 천도교가. 동학에서 이름을 바꾼 게 바로 천도교예요. 여러분 동학 제일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한울, 그리고 시천주. 내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다 개별적으로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공경해야지. 사람을 공경해야지. 이 당시 여러분들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놈, 큰 놈, 그리고 뭐 하는지 알아요? 이 당시 아빠 술 드시고 오시면 술 심부름하고 또 많이 취하시면 개패든 맞고 이런 존재였어요. 어린이라는 존재가. 이제 그런 존재를 보고 그러지 말자. 그 어린이도 역시 시천주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니 공경하고 잘 보살피자 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어린이날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게 기원이 된 게 바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고요. 어린이
이 소년운동의 어떤 그 기원이 되었던 게 바로 지금 어린이날. 그래서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그리고 어린이날 5월 5일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어린이날은 사회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날, 오케이. 하지만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은 학생들이 사회에 무엇을 줄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날.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운동, 소년운동도 있지만 여성운동도 있습니다. 여성운동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좌우합작운동, 그리고 민족유일당운동, 그 결과를 만들었던 바로 신간회의 자매단체 교노회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 형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은 뭐냐면 저울형자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고기 잡고 뭐 이렇게 소 잡고 돼지 잡는 사람들 누구라 그래요? 백정이라고 하죠. 그 백정들 고기 무게를 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저울형. 그 저울이 평평하게 되도록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저울은 곧 바로 백정을 상징하죠. 그 고기를 잘라내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바로 백정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늘 저울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저울을 평평하게 달라. 즉 백정들을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백정들을. 이 백정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 백정들이 천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제도는 깨졌지. 1894년 군국 기무처에 의해서 1차 갑오개혁에 의해서 법적으로 신분제 없어졌잖아요. 그럼 모두 다 평등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이 머릿속 사회 활동 속에서 완전히 그게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게 이 사회 정책되려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금방 정책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1920년대인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정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별받는 건 내 참겠어. 하지만 내 자식들이 학교에만 가면 너 백정의 아들이네. 너 학교 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놀림받고 차별받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니 신문제 끝났는데 왜 우리 아들을, 왜 우리 자식을 왜 차별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아빠들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백정. 진주에서 출발한 형평운동, 신분차별 폐지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운동, 학생운동, 그 다음에 뭐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다양한 모습으로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에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여러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신간회였습니다. 신간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간회 바로 60만세 운동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진 게 신간회였고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했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어떤 활동들 이외에 의열투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의열투쟁. 1920년대 주로 전개되었던 의열투쟁. 그 의열투쟁을 진두지휘했던 단체가 바로 이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열단을 만든 인물은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멘트예요. 이 의열단원들이 등장했던 대표적인 영화가 뭐였냐면 바로 암살 그리고 밀정. 암살 밀정. 이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살 밀정. 그 의열단 만든 이 김원봉은요, 이 의열단은 말 그대로 의열 투쟁을 하는 거야. 폭탄 투척, 총격, 이렇게 싸우는 활동인데, 일제로서는 두렵죠. 갑자기 폭탄이 터지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김원봉에게 건 현상금,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현상금이 걸렸던 인물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 기록이 누구에 의해서 깨졌냐면 오사마 빈 라덴.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에 거의 한 500억 현상금을 걸었을 거예요. 그게 걸리면서 결국 김원봉 그때 현상금 300억이었대. 지금도 환산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이 김원봉은 일제로서는 눈엣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 김원봉이 이끌었던 쪽이 바로 의열단인데, 자, 의열단의 어떤 그 노선, 그
그 노선이 적혀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신채호가 누굽니까? 한말 애국개봉운동 과정에서 역사와 관련된 그 민족주의 민족주의 역사학의 어떤 그 방향을 제시했던 독사신론 이런 거 썼던 사람이잖아요.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역사학자인데 그 역사학자 신채호가 바로 이 의열단 행동지침이라고 쓴 조선혁명선언을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의열단 나오면 답은 조선혁명선언. 조선혁명선언 나오면 답은 의열단. 또는 조선혁명선언 나오면 신채호. 이거 뭐 시험 문제에 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꼭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단원으로 본다면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런 인물들. 김익상 조선총독부. 여러분 이게 영화 그 밀정에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자전거를 타고 어느 한 학생이 조선총독부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게 이제 김익상을 이제 모티브로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김상옥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화 그 밀정에 보면요. 맨 앞에 막 담벼락을 막 뛰어다니면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김상옥. 그걸 이렇게 모티브로 한 거예요. 김상옥은 정말 그 조선의 총잡이, 진정한 조선의 총잡이. 1대 1000. 일본 경찰 1000명과 맞서 싸웠다는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이 김상옥. 맨 마지막 한 발은 바로 자신의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면서 스스로 자결을 했던 인물. 바로 이 김상옥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의열단원의 전설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나석주는요. 서울시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 명동에 있어요. 지금 서울 명동. 그리고 식사은행이 역시 이것도 명동 그 지금 롯데백화점 자리예요. 여기 일대를 막 뒤집고 다니면서 폭탄 투척하고 막 총격전 벌어지고 와 진짜 뭐 엄청난 활약을 벌였던 그런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의열단원들이다. 일제로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존재가 바로 이 의열단원이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 정말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대중운동, 뭐 민족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 거기서 나왔던 신간회, 그리고 학생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그리고 의열단 투쟁까지 정말 1920년대 소위 문화투쟁 과정 속에서 다양한 운동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있습니다. 1920년대. 여러분들 민족문화수호운동, 말 그대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국어에서 조선어 연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어 연구회를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10월 9일 날이 무슨 날인가요? 네, 10월 9일은 한글날이 되겠습니다. 그죠? 한글날.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쉬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해준 단체가 조선어 연구회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이걸 외운다가 아니라 기억해 드리겠다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하루 쉬게 만들어준 그 조직인데 기억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루 좀 숨 좀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인데. 조선어 연구회. 바로 각야날. 근데 이 당시, 우리는 지금 한글날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엔 각야날이라고 불렸거든요. 그 각야날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조직이 바로 이 조선어 연구회. 그리고 만든 잡지가 바로 한글이란 잡지.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카프 문학,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카프 문학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사입니다. 국어와 역사. 자, 신채호 등장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신채호 분명히 의열단의 그 행동 지침, 조선혁명 선언, 바로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 신채호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역사학자로 이번에는요.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렇겠지. 당시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었던 이 역사학자 신채호의 역사란 무엇인가? 바로 싸워야 되는 거야. 누구랑? 일제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야. 바로 나, 아와 내가 아닌 비아, 바로 일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건 이거 바로 투쟁의 역사가 바로 역사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신채호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바로 우리, 이게 정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도 하는데
정신을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 어떤 활달한 호방한 어떤 이런 정신들 이런 것들은 바로 낭가에서 나온다. 낭가는 뭐냐면 여러분들 화랑도 있죠. 화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화랑도도 여러분들 정말 이 좋은 산, 좋은 계곡을 다니면서 무술을 연마하고 진짜 어떤 그 심성을 수련했던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활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정신이다. 그래서 낭가 사상을 들고 나온 겁니다. 침체되어 있고 눌려져 있고 아무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활달하게 어디든지 막 수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 이걸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묘척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 1000년의 제일 대사건으로 규정했던 인물이 바로 또 신채호이기도 합니다. 왜? 묘척의 서경천도 운동 고려시대 때 이 묘척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김부식이 유학자거든. 묘척의 서경천도 운동은 진보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진취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김부식,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은 바로 보수 세력들, 바로 이 두 세력들, 바로 금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이 급진 세력들과 금의 4대하자는 이 유학파 세력들이 붙었는데 여기서 유학파 세력들, 4대주의자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돼서 조선시대 그 4대주의자들 연결된 거고 지금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 왔던 그 사단이 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척의 서경천도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꼬였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진짜. 그다음에 박은식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으로 역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승만이 딱 탄핵되면서 잠깐 대통령에 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역사학자입니다. 한국통사는 뭐냐면 한국의 앞을 통차예요. 아픈 역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역사 서술들을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화에는요 나온규의 아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 여러분들 원래 우리 민요 아니에요. 우리 민요 아닙니다. 바로 나온규의 그 아리랑의 맨 마지막 엔딩 장면에 나오는 OST예요. OST. 요 흠이. 나온규는요 바로 그 민요 아리랑을 이제 다듬은 거죠. 다듬어서 좀 더 대중적인 가요로 만들어서 바로 이 엔딩, 영화 이 아리랑 엔딩에 걸면서 당시 이게 종로 1920년대 이게 개봉을 했는데 그 단성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야 여기에서 이 아리랑을 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갑니다.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이 미쳐요. 미쳐서 결국 사람을 죽이고 끌려가는데 그게 상징적인 거죠. 미칠 수밖에 없는 거야. 일제강점기 미치지 않는 게 비정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 미쳤다가 다시 제정신을 돌아오면서 끌려간 어떤 그런 모습들. 그때 그 배경으로 나온 게 바로 아리랑 이 노래. 이게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 아리랑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정말 민족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국어, 그다음에 역사, 영화 이런 게 나왔다. 이 나온규도 여러분들 1910년대 그 독립운동 기지 그 북한도 지역에 있었던 명동학교, 윤동주 시인이 나왔던 학교 있잖아요. 그 명동학교 출신이에요. 나온규도요. 네. 자, 바로 이렇게 정말 1920년대 진짜 다양하네요. 그죠? 국내의 활동이었습니다. 국내 민족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 민족주의 진영은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문맹퇴치운동. 사회주의 진영은 암태도 토작쟁이, 그리고 원산총파업. 이 둘이 손잡고 신간회라는 걸 결성했다는 것. 이 신간회 결성 과정에서 60만세 운동이 있었고 그 결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했다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날 소년운동이 있었고 그 후에 여성운동이 있었고 형평운동, 진주에서 출발할 때 형평운동, 백정들의 신분차별 폐지운동 전개되고 있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의열투쟁, 김호봉이 같은 의열투쟁, 조선혁명 선언을 바탕으로 한 폭력에 의해서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했던 의열단 활동도 있었고요. 바로 이런 민족문화수호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와우, 국내에서 진짜 정말 다양한 운동들, 소위 문화통치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국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20년 국외. 자, 국외는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910년대 만주 지역. 만주 지역에 이제 서간도가 있겠고 북간도가 있겠죠. 이 지역에서 뭐가 만들었죠, 여러분들? 1910년대. 1910년대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뭐 독립의검부라든지 대한광복회와 같은 비밀 결사가 만들어졌고 국외에서는요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서간도 같은 경우에는 신민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경학사 그리고 신흥 강습소 이후에 신흥 무관학교로 연결되더라. 북간도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뭐 명동학교 서전서숙 뭐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었고 1910년대 그런 학교들이 이제 한 말부터 이제 쭉 연결되어 가지고 있었고 1910년대 와서는 여기에 이제 뭐 중광단 대종교 단군을 믿는 대종교도들이 좀 중심의 중광단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바로 그런 그러니까 그런 독립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군인들이 양성돼요. 그 군인들이 드디어 1920년대 싸우기 시작합니다. 총을 쏘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그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입니다.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 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네,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사건은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입니다.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여러분들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지금 우리 국립현충원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1937년에 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그 조선인들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해서 그곳에서 활동하시다 결국 돌아가신 분인데 그 전에 바로 이 1920년 바로 이 봉오동 전투의 주역 영화 여러분 봉오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내일 모레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충실히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꿈을 꿨던 사람들 어떤 꿈을 꿨냐면 독립이에요. 독립.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 하나로 자신의 모든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 근데 그때 노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대요. 민족주의 노선도 있었고 사회주의 노선도 있었대요. 근데 이 사회주의 노선으로 설지 민족주의 노선으로 설지 여기에 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여러분들도 내일 모레 일 모르잖아요. 그냥 어떤 노선에 설진 이 노선이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냥 그 노선이 식민지를 벗어날 수 있는 노선이라고 그 당시에 믿었던 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살았으면 그거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거기에 껴맞춰가지고 그거 봐! 넌 그래서 그때 그 노선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가는 건 조금 무리 아닌가요? 게다가 홍범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모두 이 항일 독립운동에 바쳤던 인물이고 광복 이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광복 이후에 뭐 북한, 그다음에 남한 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거기 이념투쟁에 또 말려 들어간 분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 광복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너무 쉽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홍범도요. 자신의 자식도 항일운동에 내놨고요. 자신의 가족까지 다 내놨어요. 자신의 재산도 다 내놨어요.
그리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너무 지금의 시선으로 쉽게 홍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려 드는 것, 그럴 자격이 있나? 그저 좀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영화 그 봉오동에서 보면요, 맨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누가 이제 물어보죠. 이제 봉오동이 승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홍범도가 맨 마지막에 그 태극기를 쫙 펼치면서 청산리, 이 얘기를 하는데,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홍범도 부대가 나중에는 이제 청산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청산리 전투는요, 대표적인 또 장군이 있다면 김좌진 장군이죠. 김좌진 장군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바로 이 항일 독립운동에 나섰던 그런 분이,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그래요. 뭐, 홍범도 노선이 뭐, 사회주의 쪽 노선과 연결된다면, 김좌진 장군도 민족주의 노선과 연결됩니다. 이 두 분들이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족의 백성을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으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노선을 찾았던 것이고 거기에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 두 분들이 이 청산리에서 만나는 것이죠. 만나서 일제에 맞서 함께 싸우는 그런 모습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제강점기 비록 노선은 다를지라도 자신의 우선적 바로 일제에 맞서 싸웠던 그 모습들. 이념은 그냥 수단이에요. 그냥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수단이었던 것이죠. 싸웠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청산리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더라. 백운평 어랑촌이란 단어가 나오면 바로 이 청산리에 있는 그 동네 이름들이거든요. 백운평 어랑촌, 바로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대표적이죠. 홍범도 부대는요, 대한독립군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대한독립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일제로서 깜짝 놀랐죠. 뭐야 이것들 해가지고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이쪽 이 간도 쪽으로 올라와요. 네, 올라와서 여기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냥 불질르고요, 다 죽이고요, 초토화시켜요. 왜냐면 이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북로 군정서 이 부대들은 쉽게 얘기하면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의 핵심은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인데 그 연대의 그 고리를 끊어놓겠다라고 해서 이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결국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이 독립군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전열을 정비합니다. 대한독립군까지가 아까 이 홍범도 부대였죠. 근데 다 합치는 거예요. 북로 군정서 들어오고 대한독립 들어와서 대한독립군단이 되는 겁니다. 서일이 이끌고 있었죠. 그 밑에 이제 홍범도도 있고 김좌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바로 여기 자유시, 러시아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독립군들이 여러분들 총을 놔두면 그게 독립군인가? 거부를 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 러시아와 엄청난 총격전 끝에 많은 희생을 보게 되죠. 그 안에서 또 내부적인 어떤 분열도 있었고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바로 이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게 나라가 없으면 참 서러워요. 어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항일 독립군들의 그 아픔들이 바로 이 자유참변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3부를 결성합니다. 3부를 결성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결성하는데 이 3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지역, 참의부, 이 지역의 임시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부, 이 지역의 임시정부, 신민부, 이 지역의 정부, 자치정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항일독립운동을 계속 이어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간도참변을 통해서 다 밀어냈잖아요. 일제가 독립군들이 다시 들어왔단 말이야.
결국 다시 들어온 이 독립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제가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이건 뭐냐면 독립군들을 잡아서 일본 측에 넘기면 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중국 군벌들과 맺은 협정인데요. 자, 이렇게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제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은 일제의 눈만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만주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의 눈까지도 피해야 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통합하자라고 해서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됩니다.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로 이렇게 두 개로 통합이 돼요. 이제 세 개가 이제 두 개로 또 통합이 되는 그런 모습들.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인데 이 혁신의회 국민부가 나중에 1930년대 바로 이 만주 지역, 이 만주 지역에서 이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겁니다. 항일 무장투쟁의 총소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총소리는 1930년대로 넘어가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국내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 시기의 국내 항일운동과 국외 항일운동을 배웠습니다. 치열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온 그 사람들의 그 치열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벼이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그분들이 내놓은 재산, 그분들이 바친 그들의 가족,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바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지키고자 한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 평가에 있어가지고 물음표가 달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죠?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평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평가가 올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예. 그럴 때는 이분들의 어떤 그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아서 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어떤 그 시기, 아마 이 한반도가 통일되면 그때는 좀 편하게 이분들을 좀 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들에게 우리 어떤 그 모아놓았던 그 자료를 잘 전달한다면 이분들의 어떤 그 평가가 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1920년에 치열했던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고민과 실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930년대 그들의 고민과 실천은 여전히 ING 이어집니다.